광주 민주화운동 24주년, 복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복도에서 민주화 열사로 5.18은 그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사망자 154명, 부상자 3,193명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망월동 5.18 국립묘지의 행방불명자 묘역. 주인 없는 무덤, 이름만 남은 실종자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 영혼만을 모신 가묘 상태로 남아있다. 일흔 명의 실종자.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실종됐는지, 죽었다면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국가는 그 진실을 아직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70명의 실종자. 그들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있다. 지난 24년 동안 손금순 할머니는 한 번도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아들의 소식은 없다.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뜨개질을 시작했다.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아들을 못 알아볼까 봐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시작한 것이다. 눈어둠게 하지 말라고 막밀하게 했어. 그래도 내가 시간 보내려고 그러다 만사 다 잊어버리고 요놈으로 근심 걱정 잊어버리려고. 실종 당시 15살, 80년 5월 21일 시위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막내 아들 고재덕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비가 내리면 어디서 총 맞아갖고 드러나서 썩고 구더리밥이 되어갖고 있냐 싶고 정신이 없고. 개가지 있으면 아이고 엄마 찾아서 얼마나 아파서 누가 듣고 있다 내 눈께는 귀여운이라고 개같이 있냐 싶고 정신이 거기만 다 있어갖고 벌마이로 나가서 골목마루 다 백화점을 불러버리고 그렇게 미쳐버렸지 미쳐버려 그냥. 24년 전 광주의 비극이 끝나고 돌아오겠거니 기다리던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2달 뒤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온가 소리가 난다. 문연 소리 난다. 문도 못 닫히게 대문도 못 닫히고 낮이면 대문 앞에가 의자 놔두고 앉았어.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돌아가셔 볼게. 그래도 영감은 내 손으로 가서 묻고 묘시라도 써놓기 부러운 것이 없어. 광주의 비극이 끝난 뒤 살벌했던 50 치하에서 할머니는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 할머니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다. 그리고 6년 뒤 86년 9월 막내 아들이 20살 되던 해 징병검사 통지가 날아왔다. 손금순 할머니는 지금도 그 통지서를 간직하고 있다. 할머니는 그것을 막내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징표로 여기고 있다. 일흔 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스스로 목격자를 찾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조사를 벌여 실종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임준배 할아버지도 80년 5월 아들을 잃어버렸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무척 잘했던 외아들은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고향인 광주로 유학을 보냈었다.
이목화는 실종 당시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 아버지 엄마를 얼마나 부르고 죽었냐. 또 나무 가지에서 다 상 다 썩고 뼈만 옷을 어디다 걸쳐갖고 있냐. 살아서 뼈라도 찾아서 딱 땅에 눈에 번디 묻어줘야지. 부모 마음이 그거이잖아. 이제 항상 지금이라도 혹시 어디서 네가 원래 잘 이런 생각은 있지. 80년 당시 법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이목화는 그해 5월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내려지자 공부를 위해 무등산의 한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 실종되기 사흘 전의 일기에서 이목화는 당시의 뒤숭숭한 심정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다. 올달 되면은 보여. 아베는 꿈에 나타난대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꿈에 나타나면 아버지 나가 배가 고프란대. 꿈에. 꿈속에서. 예. 또 술 한잔 드시면 또 그렇게 울어요. 영감이. 명절만 되면 울고 이렇게 5월달 돌아오면 날 또 울어. 저녁에 누워갖고 그것도 앉아서 운 게 아니라 주무시려고 딱 누워갖고 그렇게 울어. 요 영감. 80년 5월 22일 고향인 전남 고흥으로 가기 위해 머물다 남자를 출발했던 외아들 이목화는 24년이 지났지만 아직 부모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싶으면 우리 자식 놈을 몸이라도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싶어. 실종 당시 17세의 고교생 이목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목환이 무등산의 한 암자로 찾아들 무렵 전국적으로는 민주화 시위가 잦아들었지만 광주에서는 아직 전남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었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강경 진압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5월 21일 구타에 의한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고 5월 21일 도청 앞 광장에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운집했고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로 54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이 집단 발포를 계기로 시민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군이 조직돼 도청에 집결해 있던 공수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광주는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전쟁터로 바뀌었다. 5월 21일 오후 퇴각 명령이 내려졌고 7공수 11공수 여단은 주둔지인 조선대학교를 출발해 산을 타고 광주 남쪽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목환은 5월 22일 새벽 5시 선배 한 명과 함께 걸어서 고향집으로 갈 생각으로 머물고 있던 무등산 기슭의 암자를 출발했다. 5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이목환 일행은 광주시 학운동 조선대학교 뒷산 숲속에서 이동 중이던 공수부대와 맞닥뜨렸다. 그리고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때도 말하자면 체육이는 말하자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막 도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군인들이 두 발 쐈다. 두 발. 이목환의 실종 경위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목환과 함께 길을 떠났던 한 선배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86년 아버지 임준배 씨에게 당시 정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공수부대에 멈추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옥환이는 달리기 시작했고 그 후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옥환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목환의 부모는 현장에 있었던 선배가 목격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최후의 목격자는 가족과도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고 우리 있었다. 며느리도 몰라요. 우리 며느리도. 아드님 어디 계신지. 예? 며느리가 알면 우리가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도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도 안 오고 우리한테도 안 오고 일절이 안 해버려요. 그 기부를. 어디 가족들은 그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이름과 나이를 근거로 수소문 끝에 그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최후의 목격자가 입을 연다면 이목환의 행방을 찾는 분명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소만 여기다 놔뒀다 뿐이지. 현재 지금 그 나타나는 IMB 전에 직장에다가 그냥 그만 넣어버려갖고 방송 내면 그 사람이 연락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서 얼굴 봐갖고 주소지라도 아니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어디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찾아가게 좀. 이목환의 최후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미스터리의 연속이었다. 그는 어디로 갔는가? 최후의 목격자는 왜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가?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는 제2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송영준 씨는 광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에게 잡힌 이목환의 일행을 봤고 이목환의 최후를 짐작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공수분들이 가면서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분이 너희들도 손 들으라고 하면 손 들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 말씀 해시기 직감적으로 저 학생 일행이 뭔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감만 잡아줘 저는. 그는 당시 현장에서 공수부대의 소속과 지휘관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중령입니다. 예. 그때 확인하셨어요? 명찰이 다 있으니까요. 아, 예, 명찰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목환 일행과 마주쳤던 부대는 11공수여단의 한 대대였다. 당시 대대장이었다면 이목환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바쁘고 예. 내 지금 당신들 만날 적이 없으니까 예. 갈게요 그냥. 저희가 근데 더 뭘 당신들한테 뭘 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동안 나온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학생 고등학생 하나가 난 당신한테 그거 보고 예. 내가 1년 동안 갖다 검찰 다녔어요. 또 고등법원에도 내 나가서 지원했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당신하고들 상대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힘들게 입을 연 대대장은 이목환은 알지 못한다고 했고 단지 그와 동행했던 선배만을 기억한다고 했다. 애가 그냥 그때는 뭐 정시 다 나갔더라고. 예. 그때가 아침 한 8시인가 9시 고간인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처음 얘를 갖다 봤어. 내려오니까 한 5시쯤 됐어. 그게 나는 뭐 2명인데 난 2명 그 이전엔 난 모른다.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우리 병사들이 학생 아이를 갖다 잡아서 눈을 가리고서 뒤로 묶어놓고 있더라. 그게 뭐냐 했더니 학생 가운데 재소로 가는 애 잡아놨다 이거야. 그때 애들이 전부 그냥 막 살기가 돌아가지고 근데 그냥 애 해코적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서는 데려온 거야. 대대장은 당시 고교생을 연행한 군인들이 자신의 중대 현장 지휘관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대장이 증언한 당시의 중대장을 찾았다. 그 선생님 그 소속 부대 주둔지에서 좀 실종된 그 사람 건인데요.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저희들이 좀 여쭤봤으면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세요? 경찰관이 선생님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같은 그 고흥이 고향이었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실제 실탄을 발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가석에서는 실탄 발사하는 것이 육지역 된가가 한 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공수부대원들은 시민군한테 쫓기듯 퇴각했고 부대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소속 부대만으론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는 퇴각할 때라
건재순으로 원래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우르르 막 몰려가고 이랬을 때가 뭐 본 사람은 있었겠지만 나는 그 얘기도 못 들어봤네. 나도 쫓겨서 왔으니까 나도 우리 새끼들 추스리고 가는 게 바쁘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고등학생을 보신 적도 그럼 없으시겠네요. 저는 없어요. 고등학교 본 학생을 본 것은. 지금까지 확인한 증언에 따르면 이목화는 80년 5월 22일 오전 광주시 하군동 무등산 기슭에서 공수부대와 맞닥뜨린 게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수부대가 이목환에게 2발의 총격을 가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이목환 일행과 산에서 맞닥뜨렸던 62대대 4명의 지휘관과 3명의 부대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목환이 실종된 지 24년, 그의 최후 행방에 대해 공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이목환의 최후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5.18 당시 7공수 여단의 한 병사는 자신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시민을 직결 처형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현장에 시신을 감회장했다는 것이다. (80년 5월 23일) 고 박병현은 고향인 전남 해남으로 모내기하러 길을 나섰다가 공수부대의 검문에 걸렸고 현장에서 사살됐다. 박병현이 사살된 광주시 노대마을은 당시 광주 외곽을 봉쇄한 계엄군의 주둔 지역이다. 실종자가 될 뻔했던 그의 죽음은 당시 사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밝혀질 수 있었다. 손들으라고 한 게로 그 돌아가시고 죽은 양반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기 손을 드는 게로 여가 맞이 없어 여가. 그러니까 앞으로 딱 쏟아져 버렸어 사람이. 그래갖고 앞으로 이렇게 확.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이제 가버렸지라 이리. 당시 공수부대원은 비무장인 채로 모내기하러 가던 박병현을 현장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마을 뒤편 야산에 감회장했다. 이제 몇년 가스등에 안 채우면 많지.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된 진술서에는 공수부대원들이 비무장 양민을 직결 처형했고 중대장이 시신을 매장하도록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가족들은 박병현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시신 보관소, 병원 영안실 등을 찾아가 심지어는 관뚜껑까지 열어보는 등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 그 찾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비참한 그렇게 됐고 또 그냥 누가 받고 다니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산속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누가 할 거예요. 박병현을 사살한 뒤 군인들은 그의 주민증을 가져갔다. 가족에게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노대마을 주민들을 통해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만약에 목격자가 없었다면 박병현도 실종자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시체를 발굴하니까 한 판결 난 다음에 그 주민등록을 보냈더라고. 그리고 주민등록 뒤에다가 이자는 폭도로서 대부분 그 가담한 자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고 이제 보내서 확실한 임무가 된 거지. 그 몰랐다면 자기들이 보내주겠어요. 그대로 묻혀본 거죠. 근데 정말 시체도 못 찾을 뻔했어요. 이목환의 최후 행적 그리고 박병현의 직결 처형 이 두 사건은 70명의 실종자가 어떤 경위에 의해 사라졌는지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왜 시신조차 돌아오지 못하는지를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하마터면 실종자로 남을 뻔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어서 찾을 수 있었던 감회장 시신들이 모두 계엄군이 광주 외곽을 봉쇄한 시기 주둔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공수부대원들이 증언하는 5월 21일 이후의 상황을 들어보면 비무장 시민에 대한 현장 사살이 어떻게 감회장 그리고 실종으로 이어지는지 그 단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비극의 결정적인 계기는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였다.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 시민군을 조직하고 도청을 공격했다. 광주 시민들은 5월 22일 이후 도청을 비롯한 광주 중심가에서 공수부대를 몰아냈다. 5월 21일 오후 후퇴 명령이 내려지고 7공수 11공수 여단은 도망치듯 퇴각했다. 시민군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21일 날 탈출할 때 그때까지 우리 계엄군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주둔지였던 조선대학교에 집결하자마자 공수부대는 밥도 못 먹은 채 다시 남쪽으로 퇴각했다. 최정예 부대의 편제와 대오는 무너졌다.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창피할 정도로 우리 부대가 정말 오합지졸이었어. 저녁 먹는데 그냥 막 양쪽에서 막 그냥 저 철수 명령 내리니까는 편지 안 갖추고 줬었다고. 편제도 없이 그냥 막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일렬로다가 교대 뒷산으로 해가지고 쫙. 그러니까는 그게 통제가 돼요. 당시 사령부에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도만 주고 각자 알아서 집결지로 모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근데 그 경황이 없는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챙기고 그럴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만약에 가다가 사격이 있었어도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물어볼 그런 상황도 그렇죠. 아니었고.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마주쳤으면 그때는 일 났지.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막 쫓기는 판인데 막 옆에서 총소리 나고 그 전쟁인데. 80년 5월 22일 이후 계엄군은 화순 방향으로 나가는 광주 남쪽과 북쪽의 담양, 송정리 방향 등 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그 주변의 산에 매복해 진을 쳤다.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일지에는 이 기간 동안 계엄군이 외곽 봉쇄 임무를 수행했다고 단 한 줄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비무장 시민에 대한 직결 처형, 감회장, 실종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주남마을은 광주와 화순의 경계인 너릿제국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당시 이 마을의 안쪽 골짜기에는 도청에서 퇴각한 11공수 여단이 주둔했다. 그런데 5월 27일 도청이 함락되고 공수부대가 철수한 뒤 골짜기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감회장 시체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둘을 누워가지고 거시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평하니 안매장을 해놔서 뭐 텐하고 그런 데는 안 했어요 그때 특별히. 이곳에서 발견된 감회장 사체는 실종된 상태에서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지금까지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공수부대원의 양심선언에 의해 사망자들이 11공수여단 하석원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와 사살됐고 감회장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명은 교련복 비슷한 걸 입었었고 그 다음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뭐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총을 쐈냐 안 쐈냐 그랬더니 안 쐈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 같고 한 사람은 눈 있는데 그 머리에 총상을 좀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이
바로 광주로 싣고 갔으면은 병원으로 바로 데려갔으면 헬기로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화순 방향으로 나가려다가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부상당한 사람들이었다. 한 친구가 주머니를 막 뒤져요. 뒤지니까 거기 칼빈시탄이 나왔어요.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야 없애 그래. 저 밑으로 너 데려가 없애. 그 현장에서 딱딱 찍어갖고서 사살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이거 바로 죽이겠구나 하면서 모든 길을 거기서 가깝습니다. 제가 있는 데서 거기 거리가 한 50m?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직선거리는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쯤 돼서는 총소리가 나겠구나. 아니나 달라 딱 4발의 총성이 땅 이렇게 나는데 현장에서 사살된 사람들은 인근 야산에 감회장됐다. 야 어떻게 처치를 했냐? 어떻게 했냐? 죽였냐? 살렸냐? 야 그걸 왜 죽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11여단 그 하사 그 친구가 참 고약하더라 이거야. 뭐 대검을 꺼내가지고서 배를 확확 찌르고 주머니를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담배도 또 꺼내갖고서 피우고 그러더니 소나무 밑에다가 딱 이렇게 눕혀놓고 머리통에다가 조준해갖고 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 저 민가가 있어요. 민가에 가서 삽을 빌려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묻었는데 공수부대에 의한 직결 처형과 감회장. 주민들에 의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2명의 희생자는 지금까지 실종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여단장과 특전사령관은 자신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저도 뭐 참전도 해봤고 했습니다마는 적포로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거짓말이었다. 주민들에 의해 사체가 발견된 것은 80년 6월경. 뒤늦게 병사들의 학살 사실을 확인한 특전사 지휘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정호영 사령관은 최웅 여단장의 책임을 물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희대학으로 철수했는데 그게 그 정호영 사령관은 막 나한테 그렇게 추렸네. 추름 내가 알아야 뭐 추를 가느냐. 그러나 당시 여단장에게 말단 병사들에 의한 직결 처형 등은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단장은 다시 뒤늦게 대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우리 대대장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야단 치니까 대대장이 나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이 녀석이. 자기는 하려고 다 했는데 왜 야단만 치시니까 막 이게 하극상 같은 데더라고. 그런데 대대장은 포로를 잡아서 본부에 넘겼을 뿐 사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대대장님 뭐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네가 왜 그러고 보고를 안 했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올려보내고선 다 그 보고 그걸로 끝난 건데 왜 그 다음에 내가 왜 보고를 했냐. 그 다음 얘기를 한 게 그 다음은 난 여단에서 한 거지 난 모른다. 지휘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웅 여단장은 비밀리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광주의 지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체 처리반이 가동됐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대대 범변 다 내려가가지고 그 소태도 있는가 그쪽. 시세 안내가 발굴해가지고 도로에다 인계해주고. 그거야 그거. 그거는 기억나.
그런데 광주에 파견됐던 한 장교의 증언은 최웅 여단장의 증언과 엇갈린다. 현장에 가보니 이미 시신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때 이 감회장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 가자게 해가지고 제가 갔었죠. 예. 그때 이제 일반 군인 복장으로. 예. 그때가 5월 말 정도 됐겠죠? 예. 예, 그랬더니 근데 시신들은 거기 하나도 없었네요. 없었고. 왜냐면 뭐 여기는 큰 도로변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 예, 신고도 됐겠고 바로 예, 예, 됐겠네. 예. 그 시신들이 혹시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그건 모르죠.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5.18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매장된 상태로 발견된 사체 30구 중 9구가 군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주민들의 신고로 발굴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지 만 24년. 그러나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실종됐는지 그 진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종자들. 이렇게 실종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이유는 광주의 진상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154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들이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자로 남게 된 것이라는 의혹이 지금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이다. 광주 청문회 당시 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 진실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헬기에 실려서 바로 그냥 옮겨졌습니까? 바로 헬기에 실려진 게 아니라요. 예. 한참 동안 거기에 막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송화동에 가서 이 사건은 80년 5월 23일 11 공수여단이 주둔했던 너릿제 부근 화순 방향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민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화순 방향으로 나가다가 주남마을 근처에서 11 공수여단의 총격을 받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 씨는 사망자가 17명이라고 증언했다. 전부 다 멈추고 군인들이 올라와가지고 확인할 때 모두 18명이라고 했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었어요? 발로 뚝뚝 차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뒤져보고 그랬거든요. 홍 씨의 증언 당시 계엄분소였던 전교사 상황일지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부상자 2명을 포함 모두 17명을 사살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했던 현장 지휘관 증언도 사망자 숫자가 이와 일치한다. 하여튼 15에서 18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80년 광주시에서 파악한 사망자 숫자는 11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숫자를 토대로 작성됐고 이후 미니버스 사망자 숫자는 11명이라고 공식 집계됐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4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은 또 다른 미니버스 사건이 있었고 10여 명이 더 죽었다고 증언한다.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는 이제 또 이렇게 밭이 있거든요. 예. 밑에는 요 위에는 이제 밭이 이렇게 하고 조그마한 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밭에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막 밭 두르게 가서 이렇게 막 넘어져 갖고 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딱 볼 때 한 19명 정도 된다. 내 예감으로 이제. 주민들이 제2의 미니버스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한 지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현장과 약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고 그 시간도 각각 오전과 오후로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근데 그게 8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 내려간 시간이. 근데 한 9시, 정확하게 이제 시기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9시 좀 되었을까 싶어서 간 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 없었어요. 깜짝같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두 번째 미니버스 사건에서 한 중년 부인이 총탄에 맞아 눈을 다쳤다는 증언을 들었고 24년 전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중년 부인은 오전 10시경 총탄에 눈을 맞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이 중년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계세요? 그때가 몇 시 정도 됐었어요? 9시경이요. 아침 9시요. 9시. 아침밥은 미기 갖고 애기들 듣고 나갔거든요. 여기서 걸어갔으니까 9시경이요. 차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었고. 아이고 그때 많이 강혜중 씨와 아들이 증언하는 사건 발생 시간과 정황은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유치장이 다 깨졌어요. 버스가 우리 앞으로 싹 지나가더라고요. 예. 총 짊어진 사람이 셋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위에서 그냥 막 쏜 거예요? 총을 쏘니까 저는 여기서는 나 불러봐도 안 하고 막 도망갔어. 아스팔트에서 팍팍 튀더라고요. 88년 광주 특유 당시 평민당이 낸 1차 보고서에는 이 두 사건이 각각 따로 표시돼 있고 사망자 숫자도 각각 11명과 17명으로 기록돼 있다. 만약 제2의 미니버스 사건이 사실이라면 사망자 11명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실종자가 되는 셈이다. 제2의 미니버스 사건 의혹은 검찰의 5.18 사건 수사에서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이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과 합쳐버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제가 가니까 그 한 분을 딱 이야기한 걸 딱 들어보니까 그때 여기 부대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하러 데리고 왔냐 근데 그 사람 말한 거하고 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저하고 했던 거 일치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한 사람이 위기니까 자기가 내 담당이었다 막 그러면서 서로가 이기니까 조사 받으면서 대주신문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있었냐고 그랬더니 2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가 말 못하게 하더라고. 같이 못하게 하고 저를 이제 분리시켜놨어요. 취재진은 당시 수사검사에게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또 다른 미니버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사건들. 이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도청에서 퇴각한 공수부대의 이동로 혹은 주둔지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종자 이목환도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 실종자 70명, 그들의 진실은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을까? 지난 88년에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하루 종일 생중계된 청문회는 시청률이 50%를 넘기는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모두의 19년 1월 26일 충돌이 없었으니까 체포도 할 수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 방어다. 광주 사태 전 기간 중에 대금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광주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했지만 진실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너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를 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운영을. 글쎄 난 모른다니까. 예. 근데 그런 행정기관에서 알 일이지. 일선 소대장들하고 싸우는 거 어떻게 뒤에 여단장이 덜이 어떻게 하냐 말이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휘체계부터 찾아서 내려가야 되느냐 현장에서부터 우리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희생된 사람들 시신을 발굴하는 그 과정부터 누가 처음 발포를 했느냐 발포자는 누구였으며 그로 인해서 군중 심리로 양자가 격돌이 된 게 아니냐 그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몇 달을 두고 이리로도 해보고 저리로도 해봤죠. 조용히 하라니까 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에 청문회에 참여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민정, 민주, 평민, 공화로 이루어진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당이 진실 규명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웠다고 말한다. 대질문해서 증인이 이 청문회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정정을 합니다. 수시로 들락날락 각 당 간사를 비롯한 청문회 위원들이 호출을 당해갑니다. 원내대책회의실에 자기 당 사령탑에 가가지고는 바꿉니다. 예정 이사 일정을 바꿔요. 그 왜 바꾸느냐?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당 특정인 누구에게 불리해진다 이거야. 오늘의 이 시점에서 8년 전에 또 신군부의 핵심 인사가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정관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집권 민정당의 끊임없는 방해가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부대 사령관, 그리고 국방장관, 주영보 국방장관, 그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 이런 분들이 이제 청문회에 불려올 때가 가장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때는 민정당에 속해 있는 광주특위 의원들이 야당의 평민당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렇게 조역할 때는 마치 이 경기하다가 불리하면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심을 통해서 경기를 잠시 정지시키고 작전 타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실 규명에 소홀했던 것은 평민당도 마찬가지였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평민당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 준비팀을 설치하고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들을 점검했다. 그런데 당시 지도부는 숙제 검사하듯이 질문 하나하나를 모두 체크했고 진상 규명보다는 신군부에 대한 정치 공세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광주 피해 실상을 보여주고 전 국민에게 그렇게 해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반인륜적인 중대 인권 침해 사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런 정치적 접근을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실무팀의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그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광주특위는 유명무실해졌고 진상규명의 기회도 함께 사라졌다. 광주특위는 조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해야만 광주특위는 종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3당 합당에 의한 민자당이 출범한 뒤에 도대체 3당이 요구해도 야당이 요구해도 소위 응해주지를 않아서 13대 국회 임기 만료에 의한 광주특위는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95년 김영삼 정권 시절 단행된 이른바 전노 재판. 80년 이후 15년 동안 미뤄졌던 광주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피해자는 물론 지휘관에서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됐고 이는 약 30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수사 과정에 정호용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반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목적 살인. 또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의 희생자를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지막 발포 명령장 이것마저도 지금 심정적 수준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지 실제로 판결문이나 또는 공소 사실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전노재판은 당시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진실 규명보단 신군부에 대한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저희 수사팀의 활동 방향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에 있었고 그런 이제 의혹 사항에 대한 실체 규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우리 수사팀의 부수적인 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노재판이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되면서 광주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또 한 번의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광주의 비극이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폭도가 민주화 유공자로 바뀌었지만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광주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았다.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진상규명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한 해결 방법이었다. 소위 예를 들어서 정치적 흥정 대상인 점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법도 먼저 진상을 밝혀놓고 진상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하게 구분한 다음에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다가 그냥 147회 임시국회에서 89년 그냥 통과시켰어요. 보상법을. (70인의) 실종자. 아직 그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것은 광주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 없는 보상과 명예회복. 그것은 잘못된 역사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5월 12일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는 추가 피해자 3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부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추가 피해자의 명단은 5.18 당시 국군통합병원의 진료 기록 등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추가 피해자를 발표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수만 회장. 그가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남자의 행방을 찾아 전남 한평의 한 마을을 찾았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살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일일이 목격자들을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있다. 아예 없었어요? 네, 아유. 근데 이 양반이 여기서 수순에 그 맞네요. 네, 맞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없네요. 못 찾을 수 없네요. 저번에 전씨가 아예 살지를 않아요. 그때만 그 당시에. 한 집 살다가 그 집도 없어져. 조그만 인쇄소를 경영하는 정수만 회장. 그러나 생계는 모두 부인이 맞다시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년 동안 혼자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목격자의 증언 등을 체록했고 군 병원 등의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략 3만 명, 그리고 약 3천여 건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해온 것이다. 그때 당시 많은 시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찾을 길도 없고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까지라도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게 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정수만 회장. 5.18 당시 동생이 희생됐고 유족 회장을 맡았다. 그 후 피해자들의 애타는 증언을 접하면서 광주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됐다. 정 회장은 지금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 국가가 진상규명을 다시 하게 될 때
자신이 모은 자료들이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만이 자신이 겪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진상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꼭 광주에서만 일어나라는 그런 법은 없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과거 청산을 해야만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광주 민주화운동이 지난 지 24년. 진상규명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에서 자행된 잔혹행위, 양민학살 등의 폭력 사태를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 범죄로 다시 봐야 하고 이 관점에서 진상규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철저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들을 보다 철저하게 청산을 한 독일과 전범들을 거의 다 복귀시킨 일본이 오늘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습니다. 일본의 오늘날 우경화는 과거 전범들에 대한 불철저한 청산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인권 국가냐,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국가냐, 도덕성이 있느냐, 국제관계에서 정의로운 편에 서는 국가냐, 이런 국가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고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였는가 이런 그 진상이라도 밝혀달라. 또 우리 국민이 그런 문명 국가고 민주 국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런 그 대규모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으로써 밝혀짐으로써 다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48차 유엔 총회는 중대 인권 침해 해결 방안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리, 명예회복, 정당한 배상 등 4단계를 제시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상해주고 저렇게 박쥐화된 듯한 거대한 묘역도 만들어주고 명예회복도 시켜줬으니까 광주 문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보고서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광주 문제를 팽개쳤습니다. 17대 국회가 친일 관련 법도 좀 재손질을 하는 김에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13대 국회가 13대 입법부가 내팽개쳤던 광주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접근해서 17대 국회에서 광주 관련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24년) 전 5월 22일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실종된 외아들 이목환. 해마다 5월이 되면 부모는 아들의 빈 무덤을 찾아간다. 찾지 못했어. 열일곱 살에 실종된 아들 이목환. 살아있었다면 어른이 됐을 나이. 부모는 영혼 결혼을 맺어주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거나 아버지한테 꿈이라도 좀 선물 좀 해라. 아버지 나 몸피가 어리가 신께 차주시오 하고. 응? 엄마가 네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냐? 응? 니도 알다시피
손금순 할머니는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교회에 가지 않은 날이 없다. 실종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바람은 뼈라도 거두어 제대로 묻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무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마음이 피할 수 없지. 시발. 그러니까 묘를 보면 풀어배고 풀 뜯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풀어배인지. 너무 묘를 풀을 뜯으면 나도 이렇게 풀 뜯을 있으면서 우리 자식은 어디가 있길래 이런 묘 하나도 못 쓰냐. 이 묘는 얼마나 좋구나. 손수 깍깍 묻어줬으니 네기 부모는 죽어도 눈 감고 죽겠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국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어머니의 바람을 저버려선 안 된다. 배를 빌려 낳은 애미의 마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어디가 있으며 아들, 딸들이 어떻게 있는지